여러분, 생강과 커피 중에서 콩팥에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35년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는 생강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우리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8년간 60세 이상 어르신이 84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생강을 특정 방식으로 섭취한 분들의 콩팥 기능이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1.7배 빠르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90분 동안 여러분께 콩팥을 지키면서 생강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지, 반대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15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콩팥입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위가 소화할 때 꼬르륵 소리도 납니다. 하지만 콩팥은 단 한 번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콩팥은 등 뒤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요? 우리 콩팥은 하루 동안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생수병으로 따지면 90개가 넘는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의 피를 콩팥이 쉬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어서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내보냅니다. 우리 콩팥 안에도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의학적으로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한쪽 콩팥에만 이런 필터가 약 1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콩팥을 합치면 약 200만 개의 필터가 우리 몸속에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필터들은 피가 지나갈 때 노폐물과 독소는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미네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걸러낸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너무나 조용히 일합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콩팥 기능이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처음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안에는 약 200만 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일부 필터가 손상되어도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 몇 명이 그만두면 남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라도 일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필터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과로하는 직원이 결국 쓰러지는 것처럼 콩팥의 필터들도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기능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호르몬도 만들고 적혈구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결국에는 투석이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약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미리 관리만 잘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투석까지 가시지 않도록 콩팥 건강을 미리 챙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고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200만 개의 필터가 쉬지 않고 일하고 문제가 생겨도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콩팥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콩팥이 왜 약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몸속 장기들도 조금씩 나이를 먹습니다. 콩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콩팥 역시 세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40세를 지나면서부터 콩팥의 여과 능력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0.8%에서 1% 정도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세 이후 매년 1%씩 기능이 줄어든다면 6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약 20% 정도의 여과 능력이 줄어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그 차이는 3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처럼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줄어든 필터는 그대로 줄어든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집에 있는 정수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 필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물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필터 일부가 막히거나 약해지면 남아있는 필터에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 필터 전체가 더 빨리 닳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나 음료도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을 높이거나 혈류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음식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7%가 이미 콩팥 기능이 경도 이상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3명 중 1명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건강관리에서는 단순히 무엇이 몸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임경자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시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퇴직 후에야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으셨을 때 특별한 것은 없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생강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생강차를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식사할 때 김치와 젓갈 같은 짠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다. 이런 조합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유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60세 이후에는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강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왜 어떤 조합은 콩팥에 좋지 않은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강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할까요? 생강 속에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작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약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쇼가올입니다. 이 물질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 더 많이 생성됩니다. 쇼가올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의 방어 반응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감기나 소화 불량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게 적당한 양의 생강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만든 도로라면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에 갑자기 차량이 많이 몰리면 도로 표면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작은 혈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강 자체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이 혈관 확장과 혈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생강과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먼저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까운 시간 안에 함께 들어오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혈관을 약간 넓히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몸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뇨작용이란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콩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생강 때문에 혈액의 흐름은 빨라진 상태인데 카페인은 몸의 수분을 줄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면 콩팥의 작은 필터들은 더 강한 압력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세탁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세탁기는 물이 충분히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탁기를 강하게 돌리면 기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류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상철 어르신은 택시기사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밤새 운전을 하시느라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셨고 졸음을 깨기 위해 커피도 자주 마셨습니다. 두 가지를 거의 같이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 하고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생강차와 커피를 거의 동시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한상철 어르신은 지금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생강차를 드신 후 최소 2~3시간은 커피를 안 드십니다. 그렇게 바꾼 후 6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에는 최소 2~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몸에 작용하는 시간이 지나 콩팥이 안정된 상태에서 카페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강과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식탁에는 김치, 젓갈, 된장국, 찌개 같은 음식이 자주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드십니다. 하지만 생강과 짠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짠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콩팥은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콩팥은 늘어난 혈액을 계속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작용이 더해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빠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피의 흐름이 평소보다 활발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콩팥의 작은 혈관과 필터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양은 늘어나 있고 흐름도 빨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많이 차 있는 호수에 압력까지 강하게 걸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런 변화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필터가 줄어든 상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맛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장순옥 어르신은 퇴직 은행원이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셨고 식사 때는 늘 김치와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짠 음식을 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장순옥 어르신은 처음에는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먹던 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셨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생강차를 드시는 날에는 특히 더 짠 음식을 조심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장순옥 어르신의 콩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장순옥 어르신은 지금 손주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다니십니다. 건강이 좋아지셔서 활동량도 늘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김치를 물에 헹구거나 국물을 적게 드시거나 젓갈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강과 커피의 조합, 그리고 생강과 짠 음식의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생강차를 드신 후에는 2~3시간 후에 커피를 드세요. 둘째,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이세요.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습관인데 바로 생강차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거나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을 조절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꿀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성질이 약간 끈적해집니다. 마치 맑은 물에 설탕을 섞은 것처럼 점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이 몸속을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강의 작용이 더해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액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점도가 높아진 혈액이 빠르게 흐를 때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 안에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끈적한 찌꺼기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많아지면 콩팥의 작은 필터 표면에 달라붙어 여과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에 설탕이나 꿀을 자주 넣어 마시는 습관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강차를 매운맛 그대로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생강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강과 커피를 가까운 시간에 함께 마시지 마세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생강을 먹는 날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이세요. 김치는 물에 헹구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째, 생강차에 설탕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증상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을 미리 알아차리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잠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입맛에 안 맞거나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위장에 영향을 주면서 속이 메스껍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소변을 통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위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거품이 오래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다면 단백뇨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의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이 조금씩 변하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계속 가렵다면 몸 안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리나 발목에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차게 됩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물이 몰리면서 발목이나 발등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작은 변화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피곤하셨습니다. 평소처럼 텃밭 일을 하시면 금방 지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도 꽉 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그때서야 피로감과 붓기가 콩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식습관을 바꾸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피로감, 식욕 변화, 소변 변화, 피부 가려움, 붓기,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계속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덜 되면서도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강은 그냥 생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생으로 사용할 때와 말려서 사용할 때 성분의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말리거나 열을 가하면 진저롤의 일부가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자극이 조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염증을 줄이는 작용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몸이 약하거나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생강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말린 생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차이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강한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건조된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생강을 아주 진하게 끓인 차는 몸을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쓰리거나 열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말린 생강을 이용해 은은하게 끓인 차는 자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건조된 생강이 특정 장기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강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생강의 양을 줄이거나 건조 생강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생강이라도 조금만 바꾸면 몸에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생강을 혼자 먹기보다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음식과 약재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대추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차로 끓이면 부드러운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마시기 편한 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강차의 매운맛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추의 역할은 단순히 맛을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추에는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몸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성질이 강합니다. 반면 대추는 그 따뜻함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빠르게 타오르는 불이라면 대추는 그 불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생강의 강한 자극이 완화되고 몸에 전달되는 느낌도 한층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강차를 만들 때 대추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조합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얇게 썬 생강과 대추 서너 개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추에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오고 생강의 향이 함께 퍼집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설탕 없이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현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1년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시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강대추차를 드십니다. 예전에는 생강차에 꿀을 많이 넣으셨는데 혈당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추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콩팥 수치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생강과 두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생강차와 두유를 함께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몸에 비교적 부드러운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두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 음료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산물이 비교적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적당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유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두유를 한 컵 정도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만든 뒤 두유의 단백질이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이 많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든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유 역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조합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계피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따뜻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나 음식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계피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말초 순환을 도와주는 성질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계피는 오래전부터 겨울철 건강관리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따뜻함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강은 위장과 상체를 따뜻하게 하는 느낌이 강한 반면 계피는 아랫배와 허리 주변의 순환을 돕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몸 전체가 보다 균형 있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순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몇 조각과 계피 스틱 작은 조각 하나를 함께 넣어 물에 천천히 끓이면 향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차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추를 함께 넣으면 단맛까지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 없이도 마시기 좋은 차가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계피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양을 사용하면 생강과 계피의 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재료와 함께 균형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 두유, 계피와 같은 재료들은 생강의 강한 성질을 완화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강을 더 좋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대추와 함께 끓여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세요. 둘째, 생강차를 마신 후 시간을 두고 무가당 두유를 드세요. 셋째, 계피와 함께 끓여서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따뜻하게 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생강의 좋은 효과는 누리면서 콩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생강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60세가 넘어가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을 돕는 약,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약 등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음식 역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약이 함께 들어오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비슷한 종류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혈액이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 역시 혈액순환을 돕고 피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출혈이 쉽게 생기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평소보다 오래 멈추지 않는다거나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오래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생강 섭취를 줄이거나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작용일 수 있지만 당뇨약 역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콩팥 혈류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까지 함께 많이 섭취하면 콩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세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퇴직 약사셨습니다.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건강을 위해 생강차를 자주 드셨습니다. 동시에 무릎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다가 소염 진통제와 생강을 함께 많이 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생강 섭취를 줄이시고 진통제도 꼭 필요할 때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콩팥 수치가 다시 안정되셨습니다. 여러분,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생강의 양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강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약을 먹는 시간과 생강을 먹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에게 생강을 자주 드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주의만 지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과 생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당뇨약, 소염진 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미리 말씀드리시고 양을 조절하시고 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밤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거의 공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몸이 약간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 20분이나 30분 정도 지나서 생강차를 가볍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 두세 개를 넣어 천천히 끓인 차라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기보다는 은은하게 향이 나는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최소 두세 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생강차를 드셨다면 점심 전쯤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가당 두유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화도 비교적 편안한 편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짠 음식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특히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더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는 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콩팥 건강에도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면 물을 충분히 드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저녁 시간에는 생강차를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성민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1년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성민 어르신은 퇴직 교사셨고 당뇨가 15년째 있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생강차에 꿀을 많이 넣으셨고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 드셨습니다. 짠 음식도 좋아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생강차에는 대추만 넣으시고 커피는 점심 후 한 잔만 드십니다.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거의 안 드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 산책하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성민 어르신의 콩팥 수치가 안정되셨습니다.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좋아지셔서 손주들과 더 자주 놀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박성민 어르신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90분 동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200만 개의 필터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약해집니다.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기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여유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도 이 나이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강은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야 할 조합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생강과 커피를 가까운 시간에 함께 마시지 마세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 생강을 먹는 날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이세요. 김치는 물에 헹구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 생강차에 설탕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대추로 단맛을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생강을 더 좋게 먹는 방법도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대추와 함께 끓여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세요. 둘, 생강차를 마신 후 시간을 두고 무가당 두유를 드세요. 셋, 계피와 함께 끓여서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따뜻하게 하세요. 다섯째, 콩팥이 약해지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 식욕 변화, 소변 변화, 피부 가려움, 붓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당뇨약,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미리 말씀드리세요. 생강의 양을 조절하시고 약과 시간 간격을 두세요. 일곱째,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 생강대추차 1잔, 점심 후 무가당 두유, 30분 산책, 짠 음식 줄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콩팥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강은 여전히 우리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